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조금 의미 있는 게스트를 모셨어요. 아마 저희가 이제 유튜브 한 지 한 10달 조금 넘었는데 저희 게스트 중에 가장 젊은, 하지만 제 생각엔 마치 그 성장주 같이 미래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지금 대학교 4학년이지만 아주 대단한 이런 아주 두꺼운 산업 분석 책을 발간을 하신 저자인데, 제가 이 책을 교보문고에서 보고 책 이름이 40일간의 산업일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정도 분석을 우리 학생 한 명이 하면,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할 때 100명 데리고 일했는데 리서치센터가 별로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그 남혁진 작가님, 지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4학년생이신데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오늘 너무 웰컴이고요. 네네. 저희 그 구독자, 그다음에 청취자분들한테 간단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일간의 산업일주 저자 남혁진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2018학년도에 입학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전략 컨설팅 펌과 얼마 전까지 사모펀드 인턴을 거쳐서 내년 9월 사모펀드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아마 동문 같고 저보다 우리 과 36년 후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갑고요. 네. 왜 산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뭐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이 들어간 책인데 왜 산업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가,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A라는 사람이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국가에서 태어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주식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어떤 산업에서 플레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국가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내전이 빈번하거나 포탄이 날아오거나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절대적인 소득 기준에서 더 엑실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식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실력을 지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고성장 산업에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에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탄탄한 비즈니스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잘 찍히고, 또한 정부의 규제를 받더라도 독점 기업인 경우에 매력적인 기업일 수는 있지만 그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든지 정부의 규제를 과하게 받는 산업이라면 장기적인 성장성이 좋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페르소나의 정확한 예시가 한국전력인데, 한전만 해도 1990년대나 2000년대만 해도 지금의 삼성전자 같은 포지션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시가총액이 25위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도 적정한 산업의 포진에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주식 투자자가 유념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00% 공감해요. 어떻게 보면 투자의 시발점이 제대로 된 산업 분석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산업에서 종목을 골라야지 유망한 종목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재학생이니까 이제 저도 오늘 오전에 수업하고 왔는데 이 1주차여서 우리 유튜브 준비하고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한전이 실제 옛날에 포항제철, 포스코하고 둘이 국민주였어요. 근데 이제 1992년에 처음 외국인 투자가 허용이 돼서, 제가 아마 영어로 두 회사 다 리포트를 거의 처음 썼던 그 한국인일 것 같은데 많이 망가졌죠. 되게 정부가 이상한 식으로 규제를 해서. 본인은 지금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세요? 네. 10대 때부터는
뭐 삼성전자나 SKT. 그러니까 10대라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아, 네네. 중학교 때부터요? 네, 아. 그때는 그런데 어떤 그 중요한 티시스를 가지고 투자한다기보다는 테마? 네, 네. 테마성으로 한 게 좀 더 크고 분석보다는 우량주에 넣어야지 이런 관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투자를 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작년 12월에는 미국 페드 공시 자료 기준으로 2년물, 10년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는데 그 이후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펩시코 등의 소비재 기업들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 투자도 하고 네. 미국 투자도 하고 네. 비율은 어떻게 돼요? 국내랑 미국하고? 미국이 70%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설정한 것은 아니고 50대 50으로 가다가 이 수익률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네. 종목은 수익이 많이 났고 네네. 한국 종목은 안. 그러니까 미국 종목들은 수익이 되게 많이 났다는 얘기네요. 그것보다 한국 종목이 좀 더 부진했다는 네, 그 표현이 근데 뭐 정확할 좋은 것 같습니다. 종목이면 또 길게 들고 있으면 네. 또 나중에 캐치업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 우리 남 작가님이 보는 유망한 산업, 일단 먼저 톱다운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 몇 개 어떤 것들을 유망하게 보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유망한 산업이라는 정의 자체가 주식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리츠업이라고 했을 때 연 20%, 30%를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산업일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배당 소득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사실 리츠업만한 산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채널에 나왔으니까 산업을 4가지를 선정해 보았는데 네 가지. 예. 네. 우선 기준은 3가지고 첫 번째로는 이익률, 이익 마진이 우수한 기업. 그러니까 수익성이 뛰어난 회사. 네네. 네. 에비트 마진, 영업이익률. 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 진입장벽이 높은 워렌 데. 버핏의 말을 빌리면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해자, 예. 네, 그런 게 형성되어 있는 산업이 좋은 오늘 제가 그거 산업이라고. 가르쳤는데 모트. 네네. 영어로 이제 수업하니까 네. 모트 있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네. 모트 있는 회사를 네. 고르자. 그래서 제가 숙제 내줬습니다. 진짜 중요한 수업 같습니다. 예. 그러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유망하다라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 이렇게 3가지 필터로 기업을 추려보면 저는 첫 번째로 리츠업, 리츠, 예.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 가맹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세 번째로는 제약업, 제약업,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식음료업인데 그 중에서도 식료품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아니네요. 근데 이제 반도체랑 2차 네. 전지 국내에서 뭐 제일 꽂혀 있는 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 좋다고 보는가요? 아니면 너무 이제 기존 분석이 많으니까 네, 네. 근데 그것은 뭐 그냥 전문가들 분석을 이용하라고 그런 의미인가요? 후자에 훨씬 더 가깝고요. 저도 뭐 자동차업이나 배터리업, 2차 전지업 모두 다 성장성 측면에서는 사실 제가 열거한 4가지 산업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널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고 그런 섹터는 아무래도 저같이 브로드하게 다루는 사람보다는 업계 전문가 분이 나오셔서 하는 게 더 인사이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산업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아는 거 중심으로 네. 투자하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업이라는 게 뭐 어떤 업을 저도 막연한 생각이 조금 들긴 드는데 그 우리 남 작가님이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이라는 건 어떤 비즈니스인가요? 한 줄 요약을 하면 장사를 알려주는 장사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에 많이 나오는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나 길거리에 자주 보이는 다이소 모두 프랜차이즈 가맹업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의 매출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고정 매출과 변동 매출로 구분이 되고 여기서 고정 매출은 가맹점 가입비입니다. 생생정 보통 이런 프로그램에서 5천만 원짜리 김치찌개 레시피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가맹점 가입비의 일환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거기에는 브랜드 사용료, 레시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변동 매출은 물류 마진과 로열티로 나눠져 있는데 로열티는 우리가 많이 아는 가맹점이 매출 얼마 냈을 때 거기 몇 %를 본사에 내야 된다. 이것이 로열티고 물류 마진은 본사가 자체 가공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따와서 물류
말 그대로 물류 마진을 이루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리바게트 그다음에 네. 뭐 치킨 이런 것들이 네네. 이제 다 프랜차이즈죠. 네네. 근데 국내는 그 일부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그런 건 제가 아는데 아니면 이제 독립 형태로 남아 있고 근데 그 프랜차이즈가 성장세가 높고 그런 건 저도 이해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지려면 어떻게 국내에 유망한 상장사가 있나요? 아니면 해외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나요? 국내에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해외는 대표적으로 치폴레, 맥도날드, 스타벅스, JD 피츠 이런 기업들이 유망 기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치폴레, 그러니까 멕시칸 패스트푸드 네네. 하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 네네. 그 다음에 스타벅스, 네. 그 다음에 JD 피츠. 네네. 그거는 이제 암스테르담에 상장된 네. 커피 그 지주회사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개 정도가 네. 유망하다. 유망하다기보다는 대표 기업 정도로. 대표 네.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뭐 과거나 앞으로 성장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선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F&B보다는 그 중에서 커피 인더스트리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커피 산업. 예. 네. 제가 알기로 한 달 전쯤에 교수님께서도 커피 산업에 투자하라고 네, 그러니까 하셨는데. F&B 중에 네. 꾸준히 제일 성장 많이 하는 데가 네. 커피 산업이고 네.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이 몇 개가 있죠. 예. 네네. 저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동감을 했고 그 이유가 크게 세네 가지일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평균에서 5% 이상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로열티가 굉장히 높아서 다른 F&B 전체 평균 대비해서 이익 마진이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둔감한 인더스트리라는 점이 최근에 맥도날드나 치폴레의 실적이 꺾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커피 인더스트리는 그렇지 않은 걸로 파악이 돼서 경기에 둔감하다는 가설이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물론 뭐 상장사가 뭐 뚜렷이 있지는 않지만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예. 다른 데 비해서 창업주 입장에서 커피숍을 창업하는 것이 진입 장벽이 훨씬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10평에서 15평 정도의 작은 점포를 내는데 보증금을 제외하고 6천에서 7천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른 커다란 가맹점을 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소형 점포 20, 30대 그런 사람들이 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고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이디야 커피나 메가 커피가 폭발적으로 가맹점 수를 늘려왔는데 그 배경도 다른 프랜차이즈 대비해서 커피 산업이 가지고 있는 낮은 창업자 입장에서의 진입 장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디야 커피는 워낙 뭐 점포가 많아서 이제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메가 커피라는 데가 네. 점포 수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네.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일간지를 보다 보니까 메가 커피라는 데가 점포 하나 여는데 1억이 안 든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가요? 네네. 방금 아까 보통 메가 커피 자체가 아무래도 뭐 하이엔드를 신경 쓰거나 인테리어에 많은 재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스타벅스나 이런 점포에 비해서는 훨씬 창업 비용이 적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가 브랜드의 특성상 창업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상당히 우리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인 테라로사랑 그 다음에 이제 로우엔드 저가인 그 메가 커피를 좀 비교하는 무슨 분석 그런 그 앵글이 뭐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서 굉장히 같은 커피 산업이라도 굉장히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2021년에 제가 알기로 유니슨이 35% 지분을 약 700억 원의 테라로사 지분을 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네. 그 당시 공시자료 기준으로는 멀티플이 EV/EBITDA 기준 15배 이상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메가커피의 경우에는 5배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참고로 이런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도 외감 기업일 경우에는 다트에서 공시를 볼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구독자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다트라는 게 금융감독원 네네. 공시사항 네네. 공시 사이트 DART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그렇게 15배랑 5배라는 수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배경이 무엇일까를 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EB에비타가 퍼 비슷하게 현금 흐름을 갖고 네. 몇 배 배수를 주느냐. 근데 네. 테라로사가 그 메가 커피보다 기본적으로 3배 정도 그 네. 배수를 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네네.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상품군의 차이, 두 번째는 밸류체인상의 차이입니다. 우선 상품군의 차이에서는 테라로사는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는데 이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 것이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라기보다는 실제로 미국 SCAA라는 미국 스페셜티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원두,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이면 스페셜티로 분류하는 것이 마켓의 관행인데 테라로사는 80점 이상 원두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이디야나 스타벅스가 65점에서 74점을 사용하고 있고 메가커피는 그거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낮은 등급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류 브랜드를 볼 때도 LVMH라고 하는 그런 명품 브랜드를 다루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 있는데 4,500조 원쯤 네네. 되죠. 시가총액이. 네네. 그 기업의 퍼와 일반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의 퍼가 판이하게 갈리는 것과 맞습니다. 같은 네.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이엔드일수록 아무래도 더 안정적이고 경기에 둔감하고 좀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마켓에서 좀 더 높은 퍼 내지는 EBITA 멀티플을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밸류체인상의 차이인데 테라로서는 전공정 기업입니다. 이 커피 인더스트리의 밸류체인을 뜯어보면 먼저 생두를 소싱하는 소싱 단계 그리고 생두를 원두로 바꾸는 로스팅 단계가 있고 그 이후에 소비자한테 유통하는 단계와 판매하는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라로사는 대표급이 제가 알기로 직소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 로스팅 공장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테라로사는 자체 온라인 직영몰 그리고 자체 오프라인 직영몰 뿐만 아니라 B2B 매출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나 개인 커피숍에도 원두 드립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전공정 기업 효과를 봐서 이비타 마진이 20%에서 3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30%라는 수치가 커피 인더스트리 일반 소비재 기업에서는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이비타 마진이어서 주목을 했었고 수익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둘 다 뭐 불행히 뭐 테라로사 커피 우리가 가서 마실 수는 있지만 이제 네. 비상 장사니까 이제 네. 투자는 못 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유망한 데가 해외의 스타벅스랑 JD 피스. 마침 제가 다음 주에 게스트로 스페셜티 커피 전문가 두 분을 모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산업이 재미있는 산업이고 네. 그다음에 책도 몇 권 쓰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갖고 다음 주에 모시는데 좀 더 그 깊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그 산업은 커피 산업은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스타벅스가 포지션이 스페셜티는 뭐 리저브를 출점하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 리저브가 ROI가 제대로 안 나와서 완전히 스페셜티로 탈바꿈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고 현재 포지션은 하이 커머셜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커피 인더스트리의 동향을 보면 스페셜티와 완전히 저가 커피 이렇게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완전 양극화. 네네. 이런 경우에 스타벅스의 포지션이 애매해짐에 따라서 점유율이 잠식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과거가 미래를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스타벅스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는 증가해 왔고 아직까지 뭐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언택트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을 잘 판단하면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보니까 리치업 할 때 이제 그 소제목으로 커피 한 잔으로 건물주가 되는 법. 이제 그런 네. 재미있는 네, 그 네. 소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리치업이 왜 매력적인가요? 우선 그 리치업이 생소하실 구독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드리면 제목에서 나타났듯이 리치업의 본질은 여러 명이 힘을 모아서 건물주가 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가령 롯데리츠가 유상증자 1,000억 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책에 있는 예시랑 어느 정도 동일한데
그 1,000억 원을 가지고 본인들이 곧바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롯데 AMC라는 위탁 관리 리츠 회사가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네네. 그렇죠? 예. 그 위탁 관리 회사가 어떤 부동산이 좋은지 뭐 입지라든지 아니면 책임 차인을 누구로 둘 것인지를 그런 약간 지난한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업체이고 그 AMC에게 일정 수수료액을 주는 대신에 그 롯데 AMC가 그런 잡다한 일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롯데 리츠는 그 1,000억 원 중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 내에서 뭐 뎃을 끼던지 뭐 파이낸스를 끼던지 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그 이후에 1차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마치 배당 소득처럼 이제 월세, 렌트 수익이 나올 테고 두 번째로는 3년 뭐 내지는 10년 더 길게 보유했다가 되팔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리츠주를 배당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법적으로 리츠사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때감씩 뉴스 같은 거를 보면 단기 순이익의 500%, 600% 이렇게 리츠사가 배당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영진이 방만하게 자신들의 배당을 많이 빼먹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이것은 두 가지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관비를 제하면 영업이익 나오고 그렇죠. 거기서 영업의 손익을 더한 다음에 세금 조정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그 단기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자산 감액 손익을 빼면 이제 운용 수익 영어로는 PPO라고 하는데 네. 그 PPO가 산출이 되고 그 PPO에서 캐펙스를 빼면 APPO 투자? 예. 네네 반복적인 자본 지출을 빼면 이제 APPO라고 하는 배당 가능 이익 조정 운용 수익이라고 하는데 제적으로 치면 이제 네. 잉여 현금 흐름이 네, 프리 캐시플로우. 네,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이유는 이것이 현금 유출을 동반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이고 아무래도 리츠사의 경우에는 유형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인더스트리 대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가능 이익의 90%만을 배당을 하더라도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는 그렇게 500%, 600%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데 리츠 같은데 롯데 AMC의 딜 소싱 능력, 네. 그다음에 좋은 빌딩을 고를 수 있는 능력, 네. 그다음에 이제 좋은 테넌트 네. 세입자를 이제 넣어서 그 빌딩 가치를 이제 네. 높이는 능력, 그다음에 나중에 좋은 가격에 또 팔고.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롯데 리츠 같은데 저는 이 리츠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롯데 관련된 건물들 부동산이 많나요, 이런 데들은? 아, 네. 그 후술하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리츠랑 미국 리츠가 다른 점이 우리나라 리츠의 경우에는 캡티브 마켓을 좀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리츠 경우에는 롯데 쇼핑 이 책임 임차인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리츠 코크랩이라는 그것도 상장사인데 이랜드 리테일 계열사를 책임 임차인으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같은데 이제 또 현금 확보가 필요하니까 네. 부동산을 직접 안 들고 있고 이제 네. 위치로 옮겨서 네네. 그 이제 현금화 시키고 이제 그러는 거죠. 네네.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이유와 성장 드라이버를 말씀드리면 리츠업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산업 대비해서 성장성이 그렇게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현재 매크로상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이런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산출할 수 있는 주식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도 사실 그렇게 저성장하는 산업은 전혀 아닌 것이 리츠 산업이 우리나라는 2001년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개정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미국은 제가 알기로 1960년대부터 리츠가 도입이 돼서 그런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나라 리츠 산업의 규모가 아직까지는 좀 작은 측면이 있고 캐거를 보더라도 2010년에 7.6조 원 복리로 성장률. 네, 7.6조 원이었는데 2021년은 이제 10배가 돼서 76조 원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1년 만에 10배라는 게 캐거로 환산하면 엄청난 수치일 텐데 이런 종합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 리츠의 운용 자산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좀 좋은 유망한 종목이, 그러니까 저희는 뭐 3년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항상 권하니까 네. 장기 투자의 유망한 종목이 국내나 해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은 배당 수익률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주가 변동성이 커서 배당 수익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대략 레인지 정도라도.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5%에서 많이 조금 안정적인 레인지는 5%에서 10% 네, 네. 정도인 것 같고, 다만 리츠주도 유념해야 될 것이 결국에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배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가 하락 리스크는 네. 있죠. 예. 채권과 혼동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장기 보유에 적합한 회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임차인 포트폴리오가 탄탄한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의 입지가 유망한 기업,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저희를 볼 때 이 사람의 미래의 소득 성장성이 많이 높은가를 보기보다는 나한테 돈 떼어먹을 확률이 없는가, 좀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대손 확률이 없는가,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때문에 임차인으로 들어선 기업이 적어도 리츠사에게 있어서는 테슬라보다는 업력이 오래된 대부업체가 좀 더 좋은 기업일 수 있을 네네. 정도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담보되는 임차인을 포트폴리오로 두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부동산 입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신한 알파리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한 알파리츠가 지금은 매각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프라임이라는 건물을 용산에 가지고 있는데, 뭐 가령 용산에 미군 기지가 이전한다 이런 호재가 있을 때 그런 포인트를 투자 논거로 삼으시고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 주식이나 리츠주가 현재 PE 멀티플 기준이나 EV/EBITDA나 뭐 렌트 대비 뎃 비율 이런 정량적인 수치를 보았을 때도 다 어느 것 하나 없이 다 진입하기 용이한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망한 데가 아까 롯데 리츠도 유망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다만 롯데리츠는 최근 주가 빠진 게 제가 알기로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빠진 걸로 알고 뭐 있어서 좀 건물이나 이런 거 많이 살려고 그런가 보죠. 네,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최근에 팬데믹 이후로 그 임차인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테넌트의 공실을 메꾸려고 유상증자를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매력적인 데는 신한.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름이 신한 알파리츠. 네. 혹시 이제 요즘 이제 고금리로 이제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아마 과거 1, 20년간은 다르게 고인플레 고금리가 이제 지속이 될 텐데,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리츠주들이 선방을 하나요? 우선 고금리 상황이 리츠주에게 악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순영업이익률에서 자본 비용을 뺀 것이 리츠의 이익이 되는데, 이때 금리가 오르게 되면 리츠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본 비용이 올라가서 그 이익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그렇겠죠. 것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고금리가 악재라고 한 것이고, 다만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저희가 체감하는 고금리 상황보다는 좀 리츠사가 체감도가 덜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일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부 채권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폭이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상승폭보다는 좀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암만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도 이번에 뭐 몇 달 사이에 한 10%씩 그 투자 손실을 볼 정도로 모든 투자는 다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츠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지금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 인상 속도가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임차인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리츠는 주택과 오피스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서 전체 리츠 중에 80%가 오직 오피스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뭐 재택근무 이런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 오피스에만 집중했던 리츠사들의 테넌트가 나가게 되면서 공실률이 올라갈 위험이 있고, 설령 공실이 되지 않더라도 교섭력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수요가 줄어들어서 렌트가 인하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세 번째로 유명하다고 꼽은 업종이 이제 제약업인데 제약업은 뭐 엄청난 빅파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테크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네. 뭐 빅파마는 국내에는 없지만 근데 여기가 유망한 것은 뭐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아니면 해외 기업인가요? 우선 국내와 해외 모두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게 약품도 화학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으로 나뉘는데 이 의약품, 이 바이오 의약품, 화학합성 의약품 모두를 다루는 기업을 말씀드린 거고, 이것이 유망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팬데믹에서도 드러났지만 이게 경기와 무관하게 항상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더스트리이고 연평균 6%씩 성장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특히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10%씩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잘 잡으면 우수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이 좋아 보이나요? 해외에서는 콕 집기보다는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 완전히 시제품이 없는 기업들보다는 블록버스터나 기존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좋겠고, 그리고 공시 자료를 보시면 IR 자료나 뭐 미국의 에드가 뭐 우리나라 다트 자료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약품의 포트폴리오가 몇 상에 있는지, 전임상 단계인지 1, 2, 3상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 가능성을 점쳐보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제약사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개별 종목이 미국이나 해외가 어려우면 이제 헬스케어 ETF로 사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을 말씀드리면 뭐 메디포스트 정도가 국내에 있을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트. 네, 예. 메디포스트 국내 상장사고 2012년에 골 관절염 치료제를 내놔서 연평균 제가 알기로 3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메디포스트를 사라라기보다는 메디포스트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인 기업과 그리고 메디포스트가 현재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상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꽤나 있어서 그런가요? 네, 그런 출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오리지널 내지는 바이오 신약을 다루는 기업을 선정하시면 좋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메디포스트 말고 또 다른 종목은 어느 게 유망하나요? 아까 두 개라고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신약 개발하는 것만 제약업이 아니라 뭐 CRO, CMO라고 해서 이 CRO는 임상 단계를 대행해 주는 곳이고 CMO는 OEM 업체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뭐 애플의 폭스콘 같은 존재로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바이오 신약이 이제 2상, 3상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주가 하락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려되신다 하는 분들은 CRO나 CMO 기업처럼 좀 더 안정적인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업종을 꼽아보면 식음료업.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로 푸드 인플레이션이 워낙 문제가 되면서 우리 생활 물가도 너무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다양한 이런 것들 소비 제품 음식료를 이제 국내 것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그 수입품도 초이스가 많아졌는데 여기는 왜 매력이 있나요? 우선 식료품업이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전부 다 같은 식료품 업체는 아니고 이게 소재 업체랑 가공 업체로 나뉘는데, 소재 업체는 옥수수, 소맥 이런 완전히 논밭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가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공된 것이 대표적인 게 전분, 사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 전분과 사료 이렇게 2차 가공된 재료들을 또다시 가공해서 뭐 HMR이나 뭐 과자 이렇게 만드는 기업들이 가공업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가공업체로는 오리온이 있을 것 같고 CJ제일제당은 소재업체이면서 가공업체인 플레이어입니다. 이것이 유망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외식보다는 내식이 성장하고 있는, 집에서 요리 아무래도 팬데믹의 영향도
있고 팬데믹 피크 아웃이라고 하더라도 경기 불황 예상되는 지금에서는 역사적으로 내식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쪽에 베팅할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는 HMR로 대변되는 간편식이 현재는 원래는 HMR에만 국한이 되다가 최근에는 밀키트까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식료품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곡물가가 굉장히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곡물가가 지금 인상된다고 해서 이것이 미래에도 인상될 확률은 현재는 적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미래에 곡물가가 안정이 됐을 때는 곡물가가 안정된다고 해서 기업들이 소비자가를 낮추진 않기 그렇죠.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그다음에 네. 내려오죠. 마치 배당의 하방 경직성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에는 좀 더 강한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그런 이익 스프레드가 개선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네. 지금 뭐 유행 따라가서 네네.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네. 같은 때 조금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주식을 사면 나중에 이제 네. 다시 이게 바뀔 때 리버설 될 때 이제 네. 좋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한국 푸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국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누들 시장일 것 같습니다. 2016년에서 2021년 이렇게 5년 동안 누들 시장 내에서 파스타 수요는 되려 감소했고, 그 동안 라면 수요는 연 4.2% 성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미국 슈퍼 다 가면 네. 저 농심을 하면 다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오리온이나 CJ 제일제당뿐만이 아니라 삼양식품 이런 굉장히 다채로운 업체들이 마켓 내에서, 미국 시장 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섹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좀 더 이렇게 고성장하고 네. 좀 그 팬시한 종목들 많이 찾는데 실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 들고 있으면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죠. 네. 아,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놀란 게 우리 남혁진 학생 그 작가님의 이 머리에 어마어마한 지식이 축적이 돼서 모든 업종을 싹 다 그 섭렵을 한 것 같고, 진짜 리서치 센터가 뭐 작은 데는 50명, 많은데 100명이거든요. 예산도 많이 쓰는데 한 명이 그냥 움직이는 리서치 센터입니다.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너무 이제 좋은 우리 네 가지 업종, 그다음에 개별 종목, 리스크, 성장 드라이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제 이번 책이 두 번째 책 아니에요. 전에 이제 다른 책도 작년에 쓴 걸로 아는데, 그리고 이제 개인이 그 정기적으로 그 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분석이나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아마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구독자, 청취자분들한테 나는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물론 이제 본인 같이 보통 우리 그 일반 투자가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요령, 팁스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느 창구에서 그 소스를 얻을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면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가 나왔던 다트 사이트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사업 보고서를 보면 그 6번 란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의 내용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트에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 6번 란. 네. 그 6번을 저는 제일 많이 참조를 하는 편입니다. 가령 반도체업이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검색을 해서 그 6번 란을 쭉 읽어보시면 산업에 대한 개괄이 나올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뉴스를 평소에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물론 특정 뭐 FN 가이드나 이제 특정 사이트에만 열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구글링 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그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닐 테니까 본인만의 투자 의견을 정립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충분한 소스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저 남 작가님 너무 오늘 말씀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한 학기 남은 거죠? 두 학기. 두 학기. 그러니까 이제 두 학기 잘 맞춰서 뭐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업도 결정이 됐다니까 이제 졸업하고선 그 투자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는데,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풀타임 일을 하면 시간이 항상 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좋은 책 이런 것들을 하여간 계속 꾸준히 발간을 그래서 이제 이 그 본인의 지식을 그 공유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무 하여간 젊은 나이에 대단한 것 같고 계속 그런 그 좋은 노력,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속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